썰록.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로맨티스트. 틀렸습니다. 에드워드 8세와 나치의 은밀한 거래.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왕관보다 사랑을 택한 남자. 세계 최강 대영제국의 국왕이 단 한 여자를 위해 왕좌를 내던졌다. 왕실의 격식도, 제국의 무게도, 역사의 시선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녀 없이는 왕도 아니다. 로맨틱하지 않으세요? 수십 년 동안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제작되고 책이 쏟아졌습니다. 넷플릭스 더 크라운에서도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이 남자를 20세기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독일 하르츠 산맥 근처 마르부르크 성을 수색했을 때 400톤 분량의 나치 외무부 기밀문서 더미 속에서 이 세계의 로맨티스트의 진짜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평화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국 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야 한다. 이 발언을 나치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그 세계의 로맨티스트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자국민을 폭격해서 항복시키라고 적국에 조언한 전직 국왕. 나치의 꼭두각시 왕으로 복위하려 했던 배신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믿었던 그 신화의 뒷면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에드워드 8세는 정말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낭만적인 왕인가, 아니면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반역자였는가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와 역사의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지점. 왕관과 사랑이라는 낭만 뒤에 감춰진 나치, 반역, 그리고 기밀 해제 문서들이 폭로하는 충격적인 진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에드워드 8세 나쁜 놈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포기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그 실패를 낭만적인 신화로 포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황태자 시절, 빛과 그림자. 모두가 사랑한 왕세자. 아무도 몰랐던 공허함.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920년대 영국.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 전역이 폐허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무거운 시대에 갑자기 왕세자 한 명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패셔니스타입니다. 윈저 노트라는 넥타이 매는 법을 유행시켰고 글렌체크 무늬를 대중화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아가일 스웨터를 걸치고 다녔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입는 남성 캐주얼 스타일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사람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최전방에 나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물론 왕위 계승자니까 실제로 최전선에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참호 근처까지 찾아가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 시절 귀족들이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우리의 왕세자, 영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5세는 아들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녀석은 도무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가까이서 보던 왕실 비서들, 내각 인사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카리스마는 있는데 깊이가 없다. 국무 서류를 읽지 않는다. 집중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마치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텅 빈 것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잠깐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어머니 메리 왕비는 차갑고 형식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지 5세는 무섭고 고압적이었습니다. 훗날 에드워드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냉소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구멍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월리스 심프슨입니다. 월리스 심프슨.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왕세자라면 어떤 여성에게 끌릴 것 같으세요? 아름답고 우아한 귀족 여성? 가문이 좋고 교양 있는 신부감? 에드워드 8세가 선택한 여성은요, 미국 볼티모어 출신의 평민이었습니다. 게다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었고, 두 번째 남편 어니스트 심프슨과 아직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의 왕세자가 2번 이혼한 미국 평민 유부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월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성은 사실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당시 MI5, 즉 영국 정보국의 감찰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자동차 세일즈맨 가이 트런들과 밀회를 즐겼다. 또 런던 주재 나치 대사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모가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녀의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지배력에 있었습니다. 남자를 완전히 장악하는 능력,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영리함, 상류사회를 향한 맹렬한 욕망,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갈구하던 에드워드에게 자신을 꽉 붙잡아주는 강한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영국 엘리트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왕이 그녀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그리 낯선 패턴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통제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신을 통제하는 상대에게 오히려 의존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에드워드의 경우가 교과서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의 로맨스는 처음부터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36년 1월 조지 5세가 서거합니다. 에드워드 8세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327일 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퇴위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 32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27일의 헌법적 폭풍. 국왕이 된 첫날부터 시작된 위기.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된 건 1930년 1월 20일인데 위기는 즉위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즉위 선포식 날 아직 이혼 절차도 끝나지 않은 유부녀 월리스 심프슨과 함께 발코니에서 군중을 내려다봤습니다. 왕실 프로토콜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에게는 매일 내각에서 보내는 국무 서류가 전달됩니다. 영국 입헌 군주제에서 국왕은 이 서류를 읽고 서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게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군주와 내각이 신뢰를 쌓는 방식이거든요. 에드워드 8세는 그 서류들을 읽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냥 쌓아뒀습니다. 그 상태로 월리스 심프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당시 내각 메모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월리스 심프슨은 언제든 기밀 및 내각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1930년대입니다. 나치 독일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어떤 동맹을 맺으려는지, 군사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가 나치 대사와 긴밀히 접촉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영국 엘리트들이 패닉에 빠진 건 단순히 왕이 이혼녀를 좋아한다는 도덕적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스탠리 볼드윈 총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볼드윈 대 에드워드, 체스판의 끝게임. 자, 이 대결 구도를 한번 체스에 비유해 볼게요. 에드워드 8세는 화려한 퀸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중적 인기, 카리스마,
처칠이라는 강력한 지지자, 그리고 국왕이라는 지위 그 자체. 스탠리 볼드윈 총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루한 폰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체스를 정말 잘 뒀습니다. 볼드윈이 사용한 무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국교회의 벽. 영국 국왕은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교회는 이혼자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사람과의 재혼은 교리상 절대 금지입니다. 그런데 월리스 심프슨은 2번 이혼한 사람이었고 두 전 남편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국교회 수장인 캔터버리 대주교 코스모랭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영방의 벽. 1931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르면 영국 군주의 지위 변화는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등 자치령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볼드윈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각 자치령 총리에게 타전을 쳤습니다. 월리스 심프슨을 왕비로 수용하겠습니까? 답은 하나같이 거절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외교 카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세 번째, 내각 총사퇴 카드. 볼드윈은 에드워드에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결혼을 강행하신다면 내각은 전원 사퇴하겠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편에 서줄 의원 집단이 없었습니다. 처칠 혼자서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각의 승인 없이 직접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볼드윈은 이것도 막았습니다. 내각의 동의 없이 국왕이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귀천상혼, 즉 월리스에게 왕비 칭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위도 지키고 월리스와도 결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볼드윈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려면 의회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결국 에드워드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 월리스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왕좌에 남는다. 둘, 결혼을 강행하고 헌법을 붕괴시킨다. 셋,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는다. 에드워드 8세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세기의 방송. 1936년 12월 10일 에드워드 8세는 퇴위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10시 그는 BBC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전 세계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이행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세기의 로맨티스트. 그런데 여러분, 이 연설문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이 직접 이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국정 업무의 지루함을 못 견딘 나약한 왕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비운의 연인으로 포장하는 서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적인 연설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설계된 이미지 관리의 산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퇴위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드워드가 잃은 것, 대영제국 국왕 지위, 영국 거주권, 왕실 가족과의 관계. 에드워드가 얻은 것, 윈저 공작 자위, 넉넉한 왕실 연금, 그리고 월리스 심프슨. 딱 한 가지 에드워드가 끝내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 월리스 심프슨에게 전하 Her Royal Highness 칭호를 허락받는 것. 동생 조지 6세는 끝까지 이걸 거부했습니다. 월리스는 죽는 날까지 왕실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관보다 사랑을 택했는데 그 사랑의 상대는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퇴위 이후 윈저 공작이 된 에드워드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쫓겨나야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나치의 그림자와 반역의 기록. 1937년 독일, 히틀러와의 악수. 1937년 10월. 퇴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윈저 공작 부부가 독일을 방문합니다. 공식 목적은 독일의 주거 및 노동 조건을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직 영국 국왕이 나치 독일을 시찰하러 간다고? 영국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처칠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강행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일정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 나치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았고 나치 친위대 시설과 크루프 무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이미 유대인들이 끌려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시찰 내내 나치식 경례를 반복했습니다. 10월 22일 베르히테스 가든. 에드워드는 아돌프 히틀러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회담의 기록은 이후 파기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에드워드는 히틀러와 무려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 히틀러가 영국과의 동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에드워드가 파시즘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은 꽤 명확했습니다. 그는 파시즘을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라고 봤습니다. 히틀러의 효율적인 통치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이루어낸 경제적 성과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영국 상류층 중에도 나치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분위기잖아요. 에드워드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1937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40년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리 작전, 나치의 꼭두각시 왕 계획. 1940년 5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윈저 공작 부부는 파리에서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로, 그 다음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에서 에드워드는 친나치 성향의 포르투갈 은행가 리카르도 에스피리토 산투의 자택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나치 정보망이 가동됩니다. 나치 친위대 SS 첩보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명 빌리 작전, 오퍼레이션 윌리. 계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항복을 이끌어낸 후 에드워드 8세를 친나치 영국의 꼭두각시 왕으로 복위시킨다. 그리고 월리스 심프슨을 왕비로 추대한다. 그러면 에드워드는 이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치가 남긴 기밀 문서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이러한 나치의 접근에 상당히 고무되었으며 자신의 복위를 위해 나치의 유럽 지배를 용인할 의사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1945년 발굴된 마르부르크 파일에는 리스본 체류 당시 에드워드가 산투를 통해 나치 측에 전달한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평화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국 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직후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나치 독일의 런던 대공습, 블리츠가 시작됩니다. 이 공습으로 런던 시민 4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에드워드의 발언이 블리츠를 직접 촉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직 영국 국왕이 자국민을 폭격해서 항복시키라는 조언을 적국에 전달했습니다. 영국 헌법상 이건 반역 트리즌입니다. 그것도 최고 수준의 반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처칠의 해결책, 가장 우아한 유배. 1940년 여름 윈스턴 처칠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를 반역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전직 왕을 반역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전시의 그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뒀다가는 나치가 에드워드를 활용해 영국 내부를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처칠의 해결책은 우아했습니다. 바하마 총독, 카리브해의 작은 섬,
당시 영국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한직 중의 한직이었습니다. 처칠은 에드워드를 그곳으로 발령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책이지만 사실상 나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격리시킨 겁니다. 에드워드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삼류 식민지, Third Rate Colony 라며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하마 체류 기간 동안 로스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제2 에드거 후버의 FBI가 에드워드 부부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월리스 심프슨의 나치 스파이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전직 영국 국왕과 그의 아내가 미국 FBI의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마르부르크 파일이 발굴됩니다. 400톤의 나치 외무부 기밀문서 안에 에드워드의 반역적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칠은 이 문서를 파기하고 영구 은폐하려 했습니다. 조지 6세도 동의했습니다. 왕실의 존립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957년 미국과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끈질긴 압력으로 결국 일부가 공개됩니다. 그때야 세상이 알게 됩니다. 세기의 로맨티스트의 진짜 얼굴을. 파리의 황혼, 역사의 판결, 화려한 망명객의 초라한 말년. 전쟁이 끝난 후 윈저 공작 부부는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블로뉴 숲 근처의 빌라 윈저. 화려한 파티. 디올과 발렌시아가로 치장한 월리스. 파리 사교계의 명사가래.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처참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지 6세의 장례식에도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봐야 했습니다. 동생 조지 6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월리스에게 전화, 칭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냐고요? 왕실 연금 외에 회고록 출판, 그리고 불법 통화 거래로 돈을 모았습니다. 한때 대영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불법 환전으로 용돈을 챙긴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평생 월리스에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월리스는 점점 에드워드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노년의 두 사람은 커다란 식탁 양끝에 앉아서 서로 눈도 맞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집착도 극심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일 한 조각과 홍차만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거식증에 가까운 생활이었습니다. 왕관보다 사랑을 택했는데 그 사랑은 30년이 지나자 공허한 침묵이 됐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72년 에드워드는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88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월리스는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영국 왕실은 끝까지 그녀를 이방인으로 대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월리스의 말년은 더 처참했습니다.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 수잔 블룸이 재산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치매 노인이 되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1986년 월리스 심프슨이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윈저성, 프로그모어 묘지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살아서는 끝내 허락받지 못했던 영국 땅에 죽어서야 돌아온 겁니다. 역사가 남긴 질문, 3가지 고민. 여러분, 지금까지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함께 고민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 에드워드의 퇴위는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역설적인 성공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에드워드 8세가 1936년에 퇴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나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르부르크 파일이 보여주듯 그는 나치의 꼭두각시 왕이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나치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을 폭격해서 항복시키라고 적국에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왕좌에 앉아서 처칠 대신 다른 총리를 임명했다면? 나치와의 협상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아는 20세기의 역사,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에드워드 8세의 이기적인 퇴위가 영국을 구한 셈이 됩니다. 월리스 심프스는 결과적으로 영국을 구한 가장 다행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두 번째 고민. 우리는 왜 이 신화에 그토록 끌렸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로맨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택했다는 서사는 강렬하게 끌리죠. 그 이야기가 실제로는 책임 회피였다면, 무능의 포장이었다면, 그리고 그 뒤에 반역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낭만적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단순히 에드워드 8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서사로 포장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돈보다 가족을 택했다. 나는 성공보다 행복을 택했다. 그 말이 때로는 진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낭만적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포장지를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냐고. 세 번째 고민. 조지 6세는 왜 더 위대했을까요? 조지 6세, 즉 에드워드의 동생 엘버트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대중연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왕관을 집어던지자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 나치의 런던 대공습이 시작됐을 때 조지 6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버킹엄 궁전에 있었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런던에서 버킹엄 궁전에도 폭탄이 2차례 떨어졌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피신을 권했습니다. 조지 6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 엔드 런던 서민 지역의 시민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가 바하마의 저택에서 파티를 열 때 조지 6세는 폭탄이 떨어지는 런던 시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더듬으면서도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버텼습니다. 두 형제 중 누가 진짜 왕다운 왕이었는지 역사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게 왕관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내리는 최종 판결, 패러독스의 완성.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에드워드 8세.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영제국 헌정사상 가장 위험한 군주. 나치와 내통한 반역 의혹을 받은 전직 왕. 국정을 포기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무책임한 관력자.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완성됩니다.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동화의 주인공은 역설적으로 영국 헌정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기적인 도주가 결과적으로 영국을 파시즘에서 구해냈습니다. 월리스 심프스는 세기의 악녀로 불렸지만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에드워드 8세는 나치의 꼭두각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화재를 막은 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에드워드 8세, 그는 용기 있는 사랑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을 피한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그 둘 다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랑꾼도 비열한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됐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는 한편의 비극적인 코미디를 완성했습니다. 왕관보다 사랑을 택한 남자. 그 사랑은 결국 공허한 침묵이 됐습니다. 사랑보다 사랑꾼의 이미지를 택한 낭자. 그 이미지는 기밀 해제 문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실제 사이에 잔인한 간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계의 로맨스 같은 이야기에 쉽게 감동받습니다. 화려한 서사, 아름다운 포장, 드라마틱한 선택.
그런데 그 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진짜 이야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책임의 문제가 있고 권력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도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사실 하나입니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순간을 만나실 겁니다. 아름다운 포장지를 뜯어봐야 할 순간들. 그때 오늘 에드워드 8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썰록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생에게 가장 큰 도파민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 역사의 아이러니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반전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도파민 생성자 도생이었습니다. 도수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